안녕하세요. 로지크 과학에서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경입니다. 우선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학원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두고 있는 저희 학원의 목표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루는 학문이 과학이라 보니까 좀 깊이 있게 공부해서 삶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평소에 공부를 하고 또 문제를 또 접할 때에는 좀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파악해서 좀 더 진정한 실력 향상을 시켜서 문제를 풀이할 때 빠르고 오류 없이 정확하게 풀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고1 어머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선은 통합과학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고, 이제 다음 2학년으로 갔을 때에는 이제 과학 교과가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이 2학년 1학기 때 지금 기존의 과학으로는 원 과목에 해당되는 과정들이죠.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기존의 물리학 2부터 지구과학 2까지가 이제 두 개씩 나뉘어져서 총 8과목으로 이 진로 선택 과목들이 지금 저희 학원에 있는 현 고1들 보니까 2학년 2학기에 하거나 혹은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을 두 개씩 나눠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을 전부 다 3학년으로 배치를 해서 조금 3학년의 부담이 더 큰 학교도 있기는 합니다. 융합 선택 과목은 이제 고급 과정은 필수는 아닌데 학교마다 조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급 과정을 편성하는 학교들이 있고 이 융합 선택은 거의 대부분 3학년 때 배치를 하고 융합 선택은 절대 평가로 A, B, C, D로 평가가 기록이 돼요. 학생들은 이제 3년 동안 최소 174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사회과를 포함해서 이 선택 과목에서 3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되고 각 과목이 거의 4학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내신이 좀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1등급이 기존의 9등급제에서는 4%까지가 1등급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상위 10%가 1등급이 되다 보니 1등급 인원이 많고 따라서 1등급이 굉장히 조밀조밀하죠.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2등급도 상위권 학생으로 이제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은 5등급제에서는 이제 누적해서 34%까지가 2등급이라 보니 이제는 2등급이 상위권 학생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좀 더 어느 한 과목을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요구됐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제 기존의 학생들을 가지고 내신을 5등급제로 환산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아주 찐 이과형 학생이라 이제 모든 과목이 내신이 1등급인데 사회를 되게 싫어해서 1학년 때 사회과만 3등급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를 5등급제로 환산을 해보니 1.09더라고요. 그런데 또 기존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성적들이 9% 정도 되어서 2등급으로 모든 과목을 마무리한 친구가 5등급으로 전환했을 때는 9%가 10% 이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1등급이 되다 보니 1.0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뒤집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학생은 이제 기존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2등급이었는데 이제 과학 계열이 좀 약해서 과학 계열에서 5등급이 뜨문뜨문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5등급제로 환산을 해봤더니 2.21이 나오는데 반면에 어떤 학생은 기존에는 4등급이었어요. 거의 30%의 정도의 점수였는데 이 친구를 이제 5등급제로 환산을 하니까 34% 이내가 되니까 전부 다 2등급이 돼서 2.00으로 오히려 등급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약점이 있으면 안 돼요. 뭐 어떤 과목을 엄청 뛰어나고 특출나게 잘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점 없이 골고루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지만 이제 불이익을 얻지 않습니다. 더 높은 내신 등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하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요. 또 지금 이제 교과
학점제라 보니까 이제 전공에 연계된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특히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같은 경우에는 선택자가 적기 때문에 이제 등급으로 상대 평가로 했을 시에 조금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니, 이 경우에는 이제 절대 평가를 같이 기재하거나, 또 대학에서도 역시 절대 평가 점수와 상대 평가 점수 중에서 좀 더 유리한 점수를 채택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점수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 대학은 내신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신이 더 좋다고 해서 이 학생이 과연 대학교에 왔을 때 더 잘할 학생인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수능은 어떨까요? 수능은 이게 이제 올해 수능 물리 1의 19번 문항과 20번 문항이거든요. 그런데 우측은 이제 변화되는 통합과학 수능의 예시 문항입니다. 물론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통합과학 자체가 다루는 부분은 많지만 그 깊이가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를 이렇게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그냥 보셔도 좌측이 훨씬 문제가 어려워 보이죠. 문제가 굉장히 길고 그래프도 어렵고 상황이 훨씬 어렵죠. 이렇다 보니 이제 수능도 쉬워집니다. 근데 이게 과학만 그런 게 아니라 수학도 인문 계열의 기존의 범위가 수능 수학의 범위가 되고 심화 수학을 결국 채택하지 않게 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 수능도 변별력에 이제 물음표가 생기게 되죠. 이제 이러다 보니 어떠한 변화가 예상이 되냐면, 이미 대학에서는 이제 내신도 수능도 확실한 변별력을 갖추지 못하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고,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와 경희대가 개정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 우선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변별력이 좀 떨어지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추가했고요. 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또 수능의 교과평가 내신 점수를 뭐 30% 이렇게 보는 그 개정안 입시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시와 정시의 그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시의 정시와 정시의 수시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게다가 사실 기존의 학생들은 9등급제였을 때에는 1등급을 받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특히나 뭐 물리학 1이나 화학 1이나 물리 2나 화학 2 같은 경우에는 또 선택자 수도 적어서 더더욱 1등급 받기가 어려웠고, 게다가 이제 선택형 수능이라 보니까 학생들이 2학년 1학기쯤 되면은 이 과목은 내가 수능으로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감이 오면 그냥 버려버리죠. 어차피 열심히 해도 1등급 받기가 어렵고 심지어 너무 어렵다, 공부하기도. 그래서 2학년 1학기 정도부터는 이제 내신을 그냥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수능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수능으로 역전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게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수능이 쉬워서 수능으로 역전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내신 점수를 추가를 정시에서도 해야 되는데, 또 내신은 5등급제라 보니 10%나 1등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을 안 받으면 상위권 학생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1등급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3학년 2학기까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학점제라 보니 전공 연계 과목으로 이 전공들은 이 과목은 무조건 핵심으로 선택해야 되고 필수 과목, 그리고 이 과목들은 권장해라고 이제 그런 그 권장 과목들을 이미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에서 난이도가 높고 선택자 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과목들을 선택해 줘야 되고, 대학에서는 그게 이제 인원이 너무 작아서 상대 평가로 만약에 기입을 하게 되면 받는 불이익을 대신에 절대 평가로 둘 중에 더 좋은 점수로 기입할 수 있게 기재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난이도가 높고 인원이 적은 과목도 원점수를 잘 받을 거를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지만 그 전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손해를 보는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머님들 생각에는 너무 우리 아이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대신에 수능 공부가 확실히 쉽고 가벼워질 겁니다. 지금 현재 고3들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어느 정도 하냐면 혼공 시간을 하루에 17시간을 확보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요. 특히 3학년 2학기 때는. 근데 이제는 수능이 쉬워지니까 수능에 그만큼 쏟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공부 시간이 결국에는 이제 내신 골고루 분산된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얼마 전에 발표한 경희대에서 이렇게 전공별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전공별로 일반 선택 중엔 이거 하고 진로 선택 중에 이거 한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비 고2이기 때문에 통합과학은 이제 마무리 중이고 이제 과거의 원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물리는 제가 말씀드릴 거고 화생은 저희 부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일단 지금 물리학은 물리학 원에 대응되는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 단원을 살펴보시면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물리학 원에 힘과 운동이 빠져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다 빠진 건 아니고 이 힘이 바로 뉴턴 운동 법칙이에요. 그리고 운동은 왜 빠졌냐면 이게 이미 통합과학 때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 평형과 안정성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는 역학이거든요. 역학의 모든 문제에는 이 운동은 뭐 최종 풀이의 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중간 과정에서 무조건 들어가게 돼요. 녹여지게 돼요. 그래서 운동은 빠진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운동량, 충격량은 지금 물리학 원에서 물리학으로 오면서 빠졌는데 이 운동량, 충격량은 사실 통합과학에서 이미 배워요. 그리고 기존의 물리학 원일 때도 운동량, 충격량 단원 자체는 통과와 물리학 원의 개념의 차이는 없었어요. 물론 문제의 난이도는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개념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졌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반면에 좀 들어온 단원들은 있거든요. 물리학 2의 힘과 평형이 평형과 안정성으로 물리학으로 들어왔고 전기장 그리고 축전기가 물리학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빠진 거는 별로 없는데 들어온 거는 많고 그럼 이제 할 게 많아진 거죠. 근데 사실 물리학에서 열역학은 이게 열역학이 이렇게 열과 에너지 전환으로 바뀌었는데 열역학은 조금 라이트해지고 쉬워졌어요. 하지만 원래 열역학이 물리학 원에서도 좀 쉬운 단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물리학 2에서 들어온 이 세 개의 단원은 이미 2 단원이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소재적으로 봤을 때는 할 것도 많고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물리학 1은 1년 과정이었고 얘는 1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2학년 1학기의 내신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급하게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기 혹은 3학년 1학기에 하는 그 진로 선택 물리학은 이제 물리학 2가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물리학 2에서 역학과 파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역학과 에너지로 그다음 전자기하 현대물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자기하 양자로 나뉘어져 있고 저희 학원에 다니는 고1들 보니까 2학년 2학기에 역학과 에너지 3학년 1학기에 전자기하 양자로 가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근데 얘 역시도 이미 기본적으로 2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이 또한 한 학기에 내신을 봐야 하는 과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할 공부가 내신으로서는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럼 겨울방학 기간에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는 뭐 물화생이나 아니면 그들의 심화특강 아니면 얘네들이 조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진로 선택 과목 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물화생의 경험이 아예 없다. 그러면 당연히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특강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물화생을 한 번씩 했다. 그러면은 심화 특강을 듣는 것을 권하고요.
만약에 얘네 둘을 그래도 한 두세 번 봤다. 그러면은 이 물리학 2에 해당하는 그리고 화2에 해당하는 진로 선택이 이제 2학기 2학년 2학기로 들어가는데 여름방학은 이제 주수가 짧기 때문에 그동안 이걸 전부 다 완료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2학기를 대비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지금 미리 보는 것도 조금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좀 대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간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게 물리학, 화학 처음 듣거나 아니면은 한 번 들었지만 그때 너무너무 어려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특강, 이 심화 특강은 이제 한 번 이상 들었고 내가 문제를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문제로 한 바퀴를 돌고 싶다 하는 친구들 대상이고, 여기 아래 역학과 에너지와 물질과 에너지가 바로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학 동안은 이렇게 특강으로 한 바퀴 돌고 이제 3월부터는 내신 대비로 가게 되는데, 이제 한 학기가 되다 보니까 우선은 3월에서 1학기 끝까지 두 번의 내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한 번의 내신을 위해서 그 내신에 들이는 시간이 한 8주 정도 돼요. 그러면 앞에 3, 4주는 개념 정리, 그리고 뒤에 4, 5주는 문제 풀이를 합니다. 이때 어떠한 공부든지 간에 이 세 개의 3요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양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양을 늘리는 동안 이렇게 무조건 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막 한꺼번에 섞어서 하기보다는 한 주 한 주 넘어갈 때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 난이도를 좀 높여주면서 공부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반복이에요. 틀린 걸 다시 푸는 거가 사실 학생들이 되게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똑같은 사고 과정으로 똑같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12번의 내신을 보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과목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준비한 만큼 모든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가끔은 내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더 잘 보는 과목도 있고요. 또 내가 되게 자신 있었는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시험 볼 때 좀 졸렸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잘 안 읽혔다거나 이러면서 또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안 좋은 점수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게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한테 해당되는 거라서 이번에 이걸 좀 한번 못 쳤다고 해서 그걸 버릴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음번에 최대한 좀 올려서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는 1등급이 10% 이내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올해 저희가 고1을 해보니까 예전보다 1등급 받기가 쉽긴 쉬워요. 그래서 공부만 한다면. 그래서 이게 내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웬만하면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라고 하고 싶은데요. 물론 혼자서 잘하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그게 어렵죠. 우선은 학교 공부만 따라갈 경우에는 학교에선 시험 직전까지 진도가 나가주기 때문에 그거 이제 진도 급급히 따라가면은 이제 그거를 문제를 양을 늘려가면서 공부하기도, 심화를 시키면서 공부하기도, 반복하기도 학생이 스스로 계획을 짜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학원을 안 다니면 확실히 그 과목을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이제 손에서 멀어지는 거죠. 다른 거 하기가 바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 결국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어떠한 수준의 실력을 쌓기에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학원을 다니면 홍콩할 시간이 없어서 이게 결국 공부할 시간이 없어지고 시험 못 보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이거를 따로따로의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학원 공부에 혼자 하는 공부까지 녹여서 하나의 공부로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어느 수준을 만든다라고 할 때에는 훨씬 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시간이 더 단축됩니다. 또 이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해석해준 내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개념이 크게도 잡히고
디테일하게도 잡히고 기억에도 더 잘 남기 때문에 문제로 바로 적용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게다가 통과에 비해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은 이제 문제 난이도가 달라요. 풀이도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풀었다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물리는 사실 돌아 풀면 풀려요. 근데 그렇게 풀면은 이게 시험 성적으로 연결이 되는가, 시험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짧고 빠르게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를 배웠을 때 이제 그 길이 이제 좀 열리게 되는 거죠.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내신 대비는 물론 이제 여태까지 저희도 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능 모고 문제와 비슷하게 출제되거나 심지어 그냥 똑같이 내는 문제도 많습니다. 여기서 그냥 보기만 조금 바꿔서 내거나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고교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문제를 개발해서 내기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류가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검수팀이 없으면은 그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변별력 있는 시험이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나와 있는 공신력 있는 문제에서 조금씩 변형을 해서 냅니다. 이거는 거의 학교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역시 어떤 내신이든 간에 이 3요소는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저희 학원은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는가?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 내신에 대비할 수 있게 수업하고 교재도 그렇게 만드는데, 이게 학교별 내신은 과학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영어는 어떤 학교는 완전 수능형으로 내는데, 그래서 이제 평소에 공부가 중요하지 내신 직전에 공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어떤 학교는 지문을 다 외워야지만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내신을 내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학은 기본적으로 응용 과목이기 때문에 뭐 어떤 유형의 문제만 내는 학교도 없고 어떤 난이도의 문제만 낸다 이런 학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든 간에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만들어서 어떠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그거에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학교별보다는 이제 좀 개개인별이 중요해요. 어떤 학생은 약간 언어적인 부분이 약해서 계산하고 이런 건 잘 하는데 약간 문제가 말이 바뀌면은 자꾸 걸려 넘어지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학생은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케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학생은 확실히 풀이가 어렵고 식을 만드는 게 어렵고 하면은 좀 그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학교별로 뭐 보조 교재를 쓴다거나 아니면 유인물 같은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챙겨서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저희 직전 대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직전 대비해서 푼 문제가 다음날 시험에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저희 학원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돌아오는 학원인데, 만약에 저희 학원 다니다가 다른 과목 시간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다른 학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 옮겨갔다 보통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제가 열심히 했구나 좀 이런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물리 내신할 때 했었던 건데요. 이 친구는 영덕여고 친구였고, 영덕여고는 수능 특강을 교재로 하고 여기에서 문제를 변형해서 내겠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지금 수능 특강이거든요. 수능 특강에 제가 보기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학교별, 개인별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라는 게 사실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게 관리인데, 고등학생쯤 되면은 이제 학생하고 직접 소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한테 현재 시점에서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이 친구의 어떤 속도에 맞춰서 봤을 때 이 친구가 가장 성적을 잘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내신을 시킵니다. 저희 학원의 가장 장점은 이제 면학 분위기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 뭐 저도 그렇고 강 부원장님도 그렇고 이제 수업 중에 뭐 수업 외에 얘기를 막 재밌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별로 제가 그걸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진짜 수업 시간에 공부만 해요. 중등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학원이 굉장히 조용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라서 뭐 이렇게 막 하기 싫어서 숙제를 안 해오고 이런 건 없어요.
뭐 이번 주에 수행평가가 많아서 숙제를 제가 이번에 덜 해왔어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막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해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냥 나도 같이 그 분위기에 익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부원장님이 학생이 카톡으로 질문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내용들이고요. 이건 이제 저희 물리 듣는 친구가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해서 풀이를 제가 써서 보내준 거예요. 저는 가끔 저랑 되게 오래 공부한 친구들은 대학 가서도 일반 물리학 질문하려고 가끔 카톡도 보내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또 설명해주고 그러죠. 이제 물리학은 이런 과목이에요. 생각보다 수학적 기술을 크게 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사칙 연산이면 거의 되는데 다만 이제 수학적 감각은 조금 요구하는 과목이죠. 이제 물리를 보통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물화생 전부 다 사고력은 모두 당연하게 필수인데 물리는 약간 요 발상력이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필요한 요소들이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운 개념들과 연결이 되어서 그 관계가 머릿속에서 순서가 잡히면서 그렇게 떠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조금 필요하다 보니 물리가 조금 어렵게 인식이 되는데 이제 막상 그게 되면 실제적으로 계산을 많이 하거나 식을 생각보다 많이 써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과 성향이 큰 학생들은 사실 그러니까 보통 공부에 재미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재밌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또 매니아도 많은 과목이기도 해요. 이 보시면 이 좌측은 2003년도 그러니까 2009 개정 전의 물리예요. 근데 이제 우측은 2024년 6월 모평이거든요. 문제를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좀 다름이 느껴지시나요? 일단 오른쪽이 이 좌측은 이렇게 값이 숫자로 되어 있고 문제가 짧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문제가 일단 되게 길고 숫자로 값이 주어져 있지 않고 주로 문자로 되어 있죠. 이게 2009 개정 전에는 물화생이 되게 양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아도 한 문제에서 배운 게 많으니까 여러 개념들을 써서 풀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자체로 변별이 됐었는데 이제 2009 개정 이후에 2009 개정, 2015 개정 다 이제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의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걸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숙제로 내고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은 이제 뭐 그래프로도 풀고 막 식을 여러 가지 써서 푸는데 잘 안 풀리는 문제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잘 풀게 되면 이 문제를 잘 읽어내면 사실은 딱 요식 하나만 딱 나오면 푸는 문제예요. 이 전후로 나오는 식이 없어요. 상황만 잘 이해하면. 그래서 물리를 잘 한다는 것은 문제를 잘 해독하고 또 미지수를 적게 만들어야 돼요. 미지수를 많이 만들면 결국엔 답이 나오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다시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느냐 하면은 못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물리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앞에서 이제 방학 특강을 말씀드렸는데 방학 특강과 심화 방학 특강이 있어요. 이 차이는 사실 방특도 심화 방특도 그 한 학기의 과정, 지금은 한 학기 완료하니까요. 그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생명과학이든 다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방학 특강은 처음 배우는 친구들을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쉬워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고3 모고의 한 중정도 난이도까지. 저희 교재 안에는 그 모고 기출문제, 수능 모고 기출문제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 반면 심화 방학 특강은 이제 한 번 이상 들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게 한 번 이상 들었어도 되게 옛날에 들은 거라서 개념을 다 체계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한 바퀴 도는데 이때보다는 어려운 난이도로 한 바퀴를 도는 반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때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냐면 수능 모고의 중에서 상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이 교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기출 문제로 되어 있고, 이 비율은 이제 수업 시간의 비율이에요. 물리 과목 자체가 원래 문제풀이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특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풀이 시간이 엄청 길지 않아서 시간으로 봤을 때는 거의 1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심화 방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이상 들은 친구들 대상이라서 개념을 사실 거의 비슷하게 설명해요. 여기도 역시 쉽고 자세하게 하는데, 그래도 두 번째 듣는 거니까 이 정도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생략하는 게 있지만, 제가 좀 말도 빨리 하고 그렇게 해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은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서 푸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그 말씀하시는 거를 좀 엮어봤는데요. 우선은 학원 공부를 하면 홍콩 개인 공부는 언제 하냐.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공부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또 학원에서 저희가 수업을 하거나 숙제를 진행하는 것도 그 학원 공부에 개인 공부가 녹아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화원이나 생명과학이 이제 암기 과목이 아닌가, 이건 중학교 때 기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중학교 때는 고등에서 화학과 생명에서 더 어려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 지식들이 필요하니까 중학교 때는 지식을 좀 배웠었던 거고요. 이제 고2 과정으로 오게 되면은 화학과 생명의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학은 사실 물리랑 굉장히 비슷하고, 생명은 생명이 언제 어렵다라는 걸 학생들이 처음 느끼냐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세포 분열을 할 때부터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세포 분열이 유전의 기초니까 이 유전도 어렵고, 근데 그 유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신경계 이런 파트도 되게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저희 고3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친구는 이미 수능을 봤는데, 그 친구가 이제 물생을 하는 친구였는데 저한테, 선생님 생명은 생명과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추론 영역 1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요 할 정도로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학교별 내신은 저희가 따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이 그래요. 어떤 학교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 학생이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를 시켜서 어떤 시험에도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진도가 중요하지 학교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전데요. 저의 이제 아주 과거의 사진이고, 저는 이제 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수업을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몸에 익어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물리고요. 제가 아까 저희 학원은 이제 나갔던 학생들이 돌아오는 학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돌아오게 하시는 선생님이 바로 강은혜 부원장님이세요. 그래서 강은혜 부원장님께서 이제 화학 생명에 대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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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조금 낮아질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그거를 올해 이제 고2들이 해야 되니까 겪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양 자체가 많은데, 양은 많은데 이게 과정이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예전에 1년 동안 단원 문제 엄청 많이 풀면서 하던 것보다는 그만큼 실력을 쌓기는 어려울 거라서, 제 생각에는 전체 난이도는 예전 내신보다는 조금은 낮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고2 내신이 고3 수능 모고의 그 기출 문제를 그대로 따다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수능의 애초에 완전 킬러 문제, 아까 보여드렸던 19번, 20번 문제를 아무리 어려운 학교라도 많이 배치하진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는 많이 해오는 학생들은 분명이고 이걸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낮아질 것 같긴 하지만, 그게 막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이냐,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수 자체가 절평으로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을
과목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적정 수준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네.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과중고 일반고를 해왔는데, 과중고를 하면은 이제 선택하는 과목이 많아진다는 거지, 물리학이라는 어떤 하나의 과목에 대해서 과중고가 특별히 더 어렵게 내고, 융합반은 좀 쉽게 내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음, 아, 그거는 사실 기존에도 별 차이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1년을 4등분해서 내야 하니까 그게 결국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통과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물리와 화학은 순서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 거를 먼저 하고 이런 일은 없었고, 게다가 이제는 이게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거니까 아마 더 비슷해질 것 같아요. 저희는 클리닉은 따로 없고 모든 거는 수업 시간 안에 해결합니다. 네, 맞아요. 아마 일요일과 주중 이렇게 시간이 깔릴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학년이 더 많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사실 중요한 거는 내가 물리학을 한두 번 받는가가 더 중요해요. 근데 이게 사실 단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공부를 하면서 어, 뭐 1학년이고 2학년이고 이걸 신경 써서 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학생들도 누가 1학년이고 누가 2학년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내신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뭐 그중에 고이는 고이 내신으로 가고 고일은 고일 내신으로 가는 거니까, 뭐 이거를 그걸 상관하지 않고 이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생명과학이든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는 저희가 시켜야 하는 그 목표 설정된 걸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그 학년에 따라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네. 네. 뭐 질문이 만약에 개별적으로 있다면은 조금 앞에 와서 하거나 끝나고 나서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수업 중에 그 문제풀이 시간이 거의 50 아니면 7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냈던 숙제에 대한 질문 풀이 시간인데, 거의 대부분 다 질문해요. 왜냐면 A 학생이 1번 질문하면 B 학생이 2번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거의 대부분을 다 풀어줍니다. 뭐 질문을 안 하면 제가 이 문제는 그래도 제가 꼭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들은 제가 챙겨서 질문을 그냥 제가 설명을 해요. 네. 그걸 뭐 시스템적으로 두고 있진 않지만 많이 그렇게 해요. 네. 뭐 거의 제 번호를 처음에 주기 때문에 질문 있으면 하도록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처음에 개념을 나갈 때는 단체 수업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풀이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이게 확실히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공통으로 문제 풀어주고 따로따로도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게 돼요. 일단 저희 학원이 막 엄청 규모가 크진 않아서 막 학생 수가 엄청 많지 않아서 지금 그게 되고, 만약에 인원수가 막 되게 더 많아져서 그런 상황이라면 클리닉을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판교동에서 저희가 학원을 할 때는 클리닉 시스템을 뒀었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좋진 않더라고요. 일단은 오라고 했을 때 잘 오지도 않고, 클리닉이 있으면 너무 그거에 의존하니까 또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 강은혜 부원장님께서 이제 화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지크 과학학원 부원장 강은혜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화학하고 생명과학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8년도 대입이 제가 너무 오버해서 단군 일에 가장 큰 변화라고 썼는데 그만큼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고요. 저희는 이 변화가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지금 직전 이 수능 시스템이 지금 현재 이제 고2 그러니까 이제 고3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탐만 하고 물리학과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뭐 과학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이공계열로 진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바뀌는 입시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다 과학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자연계열로 진학을 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더 맞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 많이 다르죠.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좀 다른 사람 같긴 한데 저 원장님이랑 지금 19년 제가 강의를 20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안 바꿨어요. 20년은 너무 좀 그래가지고 같이 계속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원장님이랑 같이 일을 했었고요. 일단 앞에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머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넘어가고요. 일단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처럼 약간 고난도 과목을 회피하는 걸 좀 완화할 수 있다. 뭐 생지나 아니면 사탐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되는 거고 수능은 자격 시험 수준으로 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수능이 쉬워진데 제가 뒤에 가서 이제 시험지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그럼 이제 내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개인 세특은 기록이 안 되고 이제 과목 세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2학년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이 이제 물화생지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만약에 저는 이제 화생이니까 화생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의학 약학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친구 방금 앞에서 이제 설명했을 때 어떤 어머님이 이제 따님이 그 화장품 쪽 그쪽을 하고 싶다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화학이나 생명과학 쪽 관련된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반 선택에서 화학 생명과학을 선택을 하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화생이 총 4과목이 있거든요. 그럼 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에서 유전 중에서 이제 2개를 최소 수강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학생이 어떤 과목에서 이제 점수가 잘 나올지 화학이랑 생명 이제 4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해서 듣고 그 이후에 융합 선택에서도 이제 뭐 실험 탐구라든지 이런 수업들을 들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가 나한테 맞을지 나는 화장품을 하고 싶기는 한데 화학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해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좀 선행을 해서 내가 이 과목이 맞는지를 화학이 안 맞고 생명과학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약 쪽으로 조금 생각을 다시 돌려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을 조금 요새는 이제 지금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생들이지만 앞에서 했던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선행을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진로 선택 과목부터 시작해서 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반 선택 과목 화학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단원이 4개의 단원인데 여기서 지금 바뀐 게 요 평형상수와 평형의 이동만 새로 들어갔어요. 이게 원래 화투입니다. 근데 화투가 들어갔고 오히려 내용들이 많이 빠졌어요. 2단원에 오비탈 빠졌고 4단원에 산화환원도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지고 들어간 거는 조금이에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에서 화학이 이제 어려워졌다고 볼 수는 없고 조금 빠진 단원들이 있고 대신에 제일 어려운 단원인 이 양적 관계 1단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의 물질과 에너지 단원인데 이거는 그냥 투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로 선택 과목들은 지금 현재 화투 다 화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화학 반응의 세계도 화투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신설된 단원들이 여기서는 엔트로피가 추가로 신설이 됐고 여기서는 뭐 이런 것도 다 있었는데 화학 전지 그리고 이 작용기랑 이 부분은 2015년도 개정되면서 빠졌는데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빠졌던 내용들이 이제 좀 다시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좀 자세하게 배우게 하는 거. 그다음에 요 산화환원 반응은 지금 현재 화학원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갔고 그렇지만 이게 통합과학에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찌됐건은 공부는 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는 뭐 이렇게 있는데요. 요 화학의 언어 파트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간 화학 평형은 지금 현재 화투에서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내신에서 이제 약간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단원이 될 수 있다. 이제 수능은 어차피 뒤에 가서 이제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제 친구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니까 이제 내신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에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수능 준비를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계속 가져가면서 시간 재면서 문제풀이하고 그러니까 40분으로 늘어나고 문제수 늘어났잖아요. 아직까지 이 통합과학 융합형 수능 문제가 시중에 나온 게 없어요.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융합형 문제를 제가 뒤에 넣긴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딱 봤을 때는 융합형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통합과학 문제. 그래서 실제 융합형 문제는 아직까지 지금 시중에 뭔가 이제 배포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융합형 문제가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통합과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기출 문제들 그리고 그 통합과학에도 물리랑 화학 파트가 있어요. 통합과학의 생물지구과학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물리화학은 예를 들어서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화학 원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똑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화학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산화언어 중화 반응은 지금 어려운 화학 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통합과학에서 뭐 지금처럼 계산형 문제로 내지는 않겠지만 융합형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들 풀면서 약간 개념 같은 것들을 좀 잘 잡아놓고 하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고2가 올라가니까 너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만 신경 쓰지 말고 통합과학은 그냥 계속 문제를 좀 풀면서 시간 재면서 까먹지 않도록 계속 같이 가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시간 배분은 또 많이 하지 말고 적당하게 까먹지 않을 정도로 계속 같이 가는 과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일단은 맨 처음부터 이제 지구의 탄생부터 시작해 쭉 이어져요 내용이. 그래서 그 유기적인 이해가 이제 중요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다고 수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물화생지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리화학 파트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생물지구과학보다는.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그 방학 지금 고1 방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내용을 넣어봤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겨울 방학 동안은 일반 선택인 이제 저는 이제 화학생명이니까 화학하고 생명과학 개념을 좀 선행을 하고 이제 내신 1학기 때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 것들을 좀 겨울 방학 때 준비를 해놓고요. 그리고 수능 관점에서 수능도 놓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너무 내신에 이제 주력을 하면 안 되고 통합과학을 이제 공부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수능 예시 문항 같은 것도 좀 풀면서 문제집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풀면서 통합과학은 학원을 따로 가기보다는 수능 통합과학은 지금 현재 이제 고2 되는 입장에서는 문제를 쭉 풀면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이제 3월이 되게 되면은 일반 선택 과목들을 좀 내신을 대비를 하는데 저희가 앞에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부터 1년 커리큘럼으로 쭉 가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반들이 개강이 될 건데 중학교 내신 뭐 고1 내신이랑 달라요. 통합과학 내신하고 아예 차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뒤에 가서 이 주변 학교들 기출문제들 보여드릴 건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부 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전공을 할 거다. 아까 말씀드린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쪽이다. 그러면 그거랑 관련된 히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들 뭐 독서 활동에 책 제목은 못 넣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보고서를 쓴다 아니면 어떤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읽은 책 내용을 쓸 수 있어요. 거기. 그래서 세특에 독서 활동을 넣는 건 빠졌지만 대신에 이제 자기가 보고서를 쓰거나 실험을 하거나 할 때 내가 어떤 책을 읽고 뭐 영감을 얻었고 아니면은 그 책을 인용을 해가지고 쓴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책들 독서는 좀 시간이 있을 때 책을 사두고 좀
기록을 해놓고 모아두는 것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있는 학교 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가르친 친구 중에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실험 활동을 하는데 되게 고차원적인 실험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 실험 학생들이 다 직접 설계해서 실험하고 보고서까지 다 내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실험 활동이나 실험 보고서 쓰는 것들도 좀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행 평가도 갈수록 과제형이나 심화형 수행 평가 비중이 줄어들고 즉석에서 수행 평가 보는 비중을 높일 거라고 하거든요. 즉석에서 수행 평가 과학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가능성 높은 건 보고서 쓰는 거나 아니면 변인 통제하는 그런 것들 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가 뭐 실험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지는 않지만 내신 대비할 때 서술형 문제의 비중을 이제 높여서 진행을 할 건데 서술형 문제에서 그런 보고서 쓰는 형식의 문제들을 좀 다루려고 이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학년 하반기 때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자기가 이제 전공을 할 그런 과목들을 조금 범위를 좁혀가지고 전공 적합성을 강화시키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통합과학 수능 문제는 계속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단은 수능은 통합과학으로 바뀌긴 했지만 사실은 대학 시각에서는 이제 내신에서 얘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그 히스토리를 자세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전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들을 수강을 했고 그리고 그 과목의 성취도 예를 들어서 이제 융합 선택 말고는 그래도 내신 등급이 상대평가기는 하거든요. 5등급으로 바뀌긴 했어도 근데 이제 성취도는 절대평가긴 한데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가서 등급이 좀 안 나왔는데 대신에 성취도가 좋다. 그러면 그리고 이 학생의 어떤 히스토리 여태까지 쌓아온 것들이 괜찮으면은 그 학생을 뽑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입학사정관이 단순하게 점수 가지고 줄을 세워서 뽑는 것이 아니라 히스토리를 중요하게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성취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특 개인 세특이 아닌 과목별 세특은 다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탐구 활동 탐구 보고서 쓴 거 그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은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학년 때 좀 이제 수능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잖아요. 지금 현재 친구들은 수능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어요. 내신하고 수능.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내신 관리하면서 자기의 어떤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예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명과학이나 화학 관련한 과로 이제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 1학기 때 화학 생명 그리고 만약에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면 과학 탐구 실험 하나를 듣고 2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생명 2개, 화학 하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화학 2개랑 생명 하나를 듣는다거나 하면서 이제 총 4개 중에 최소 2개 이상을 수강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학교에 그게 개설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고급 화학이나 뭐 고급 생명과학, 고급 물리학 이런 거는 개설이 대부분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내년부터 당장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다른 학교 수강이 가능하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다른 학교에 가서 내가 그 고급 화학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자기 주도성이 높은 학생이라고 평가를 해서 가산점을 또 주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을 이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수강을 했는지 여부를 꼭 보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을 학생이 좀 미리 지금은 조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 수능 문제들, 모평 문제들이 지금 이미 있잖아요. 기출 문제들이. 그거를 반드시 이용을 하실 겁니다. 학교에서는. 100% 이용을 하실 거고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고 뭐 계산 그래프 실험에서까지 다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내신은 이제 학교 자체 스타일의 문제하고 이제 기출 문제 스타일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 주변 학교들은 다 어려워요. 내신이. 옛날엔 낙땡고만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늘땡고가 더 어렵습니다. 과학은. 정말 생명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평균은 30점대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매년. 30점대도
괴물같이 잘하는 친구들이 97점을 찍은 친구들이 있어서 30 몇 점이지 그 친구들이 없다. 최상위의 몇몇 제외하면은 거의 20점, 10점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20점, 10점이면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밖에 못 맞춘다는 얘기죠. 이제 시험지를 실제로 보면은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그 기출 문제 유형으로 그러니까 총 25문제라고 하면은 한 20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들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문제들을 시간 안에 못 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도 킬러 문제가 두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수능이 쉬워지면서는 한 문제로 줄었는데 수능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내신이 25문제 중에 20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 계산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아이들이 못 풀어요. 그래서 극상위권과 상위권만 변별이 되고 상위권과 하위권 사이가 변별이 안 돼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내신에서 성취도는 절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시험을 내면은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또 그 정도까지 어렵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아주 쉬워질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할 때는 이제 학교 기출을 항상 먼저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작년도 기출은 선생님한테 요청을 드리면은 반드시 법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사진을 찍거나 반출은 안 되더라도 아니면 복사를 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출을 봐야 학교별로 물론 다 어렵기는 하지만 약간씩의 유형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늘땡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수능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예를 들어 서땡고 같은 경우는 수능형 문제가 한 40%, 나머지 한 60% 정도는 내신하고 내신 스타일의 문제들, 개념 문제들이 좀 이제 차지하고 있거든요. 낙생고 같은 경우에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명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학교 스타일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문제에 반드시 좀 이제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학교 교과서 중요하고 학교 프린트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들을 많이 내시고 또 부교재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대땡고나 영땡여고는 그 EBS 개념 완성을 다 쓰시거든요. 부교재로. 거기서 문제 막 왕창씩 내세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쓰는 책들 그다음에 이제 시중 내신 대비 문제집을 브릿지로 사용하고요. 수능 기출 문제집을 다 풉니다. 그래서 뭐 자이스토리 마더텅 이제 뭐 수능을 보는 고3이 아닌데 이런 문제를 왜 푸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가서 문제를 보여드리면 아 그래서 푸는구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능도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수능 과목도 이제 내신 대비하면서 짬짬이 이제 방학 동안에는 개념 정리 한 번씩 하고 까먹지 않도록 시간 재면서 푸는 연습은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고 놓고 있다가 이제 3학년 때 통합과학 수능 준비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또 학원 다니고 해야 되니까 통합과학도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만만하게 봐서는 또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동아리나 탐구 활동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실험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전공할 과목하고 그 전공할 그 학과와 관련된 것들을 좀 보고서를 쓰는 것들을 미리 좀 검색을 해놓고 찾아놓는 게 좋아요. 요새 챗 GPT나 제미나이가 되게 잘 찾아주거든요. 아이들 너무 잘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용해가지고 미리 관심 있는 주제들은 좀 찾아놓고 시간 있을 때 그런 거를 이제 탐구 실험에 연계를 해주면은 세특에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에 잘 드러나면은 이제 이 아이는 이 과목, 이 전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어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동아리나 발표 활동에다가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올해 수능이죠. 올해 수능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제 이 수능 문제가 우리는 통합과학 수능인데 왜 보여주지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내신으로 갈 거예요. 내신 문제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는 제일 쉬운 페이지. 이거는 한 5초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어머님이랑 저도 생물화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그렇게 알고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 생명과학은요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다 표가 들어가 있고 그래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생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표가 들어가 있고 면역도 표 수치로 나와 있고 지금 이런 유전자 뭐 DNA 상대량 이런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생태 문제들도 전부 다 수치로 표로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쉬운 문제들입니다. 이게 이제 막전이 문제거든요. 흥분 전도 신경계 문제입니다. 이게 어딜 봐서 신경 수학 문제 같죠? 네. 이게 이제 내신에서 나올 거예요. 생명과학 그 내신에서 그러니까 일반 선택 생명과학 고2 1학기 때 하는 과목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 오른쪽에 있는 게 골격근 수축인데 이게 근육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으로 풀어요. 요건 DNA 상대량인데 이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생명과학에. 세포 분열이라는 파트 제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은 이제 항상성에서 면역 파트고 이것도 이제 세포 분열 파트 DNA 상대량 파트에 들어가 있고요. 유일하게 사라진 게 이 가계도 문제입니다. 가계도는 없어졌어요. 가계도는 사실은 이게 운이 많이 따르는 영역이라 아마 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가정하고 들어가는데 아무 힌트가 없어요. 그럼 이 병이 열성이다라고 가정했는데 운이 좋아서 열성이 맞으면 그 친구는 빨리 문제를 푸는 거고요. 운이 나빠서 마지막에 가정한 뭐 네 번째로 가정한 게 맞았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 문제를 뭐 7, 8분 이상 걸리게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찍기예요, 찍기. 그래서 이 가계도는 지금 교육 과정의 일반 선택에서는 사라졌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어요. 네. 어렵죠, 굉장히. 네. 화학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 올해 이제 화학 수능 문제고요.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제일 쉬운 페이지고 여기서 사라진 거는 이 오비탈 파트만 사라졌어요. 원자 구조만. 나머지는 다 살아 있습니다. 뭐 화학은 뭐 다 수식이나 기호, 뭐 수학 문제 같이 생겼죠, 그죠? 네. 이게 이제 양적 관계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식량과 몰하고 관련된 문제들이고요. 제가 비교해서 통합과학 보여드릴게요. 통합과학 문제입니다. 이거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딱 봐도 난이도 어떠세요? 너무 쉽죠. 그냥 잘 몰라도 그냥 그림 자체가 쉬운 느낌이 드시죠? 통합과학 문제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좀 어렵게 내겠다라고는 하는데 얼만큼 어려워질지는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보다는 수능이 확실히 쉬워지는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술형 평가 비율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학 서술형 문제가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릴 건데요. 과학 서술형 문제는 국어 서술형 문제 뭐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뭔가 서술 글짓기 뭐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서론, 본론, 결론 쓰는 게 아니고요.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거나 풀이 과정을 써라. X를 구하는데 X를 구하는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그냥 답으로 숫자를 말할 거를 풀이 과정을 써 나가는 게 과학의 서술형 문제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뭐 석회석을 넣어주는 이유를 써라. 뭐 이 정도는 약간 서술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건 생명 서술형 문제인데 손이 시려워서 장갑을 낄 때 경로를 기호로 쓰고 뭐 실수로 뜨거운 걸 만졌을 때 팔을 움찔하는 건 서로 다른 경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체온 조절 중추를 서술해라.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지금 조건을 줬어요. 열 발생량이랑 열 발산량 차원에서 어떻게 조절되는지 서술해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단어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런 꼭 들어가야 되는 용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주는 문제들은 학생들이 서술을 했을 때 그 용어가 빠지면 감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에서 서술형 문제는 그러니까 뭔가 글을 뭐 엄청나게 잘 쓰거나 하는 게 필요하지 않고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서술할 때 어떤 내용들이 딱 들어가게 서술해야 되는지 이런 걸 위주로 좀 서술형 문제는 연습을 해야 돼서 저희가 내신 대비할 때는 이런 서술형 문제들 위주로 좀 연습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방금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융합형 통합과학 문제라고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보면은
이거는 그냥 물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융합형이라고 보기가 이건 그냥 생명과학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가 융합형이라는 건지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통합과학 수능 융합형 문제가 뭔가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거랑 비슷해서 이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제 주변 학교들 문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제 낙댕고 문제인데요. 이게 왼쪽이 시험지예요. 오른쪽이 2015년도 수능. 그러니까 보통 기출 문제를 넣으시는데 가장 최근 건 안 넣으세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 건 아이들이 풀어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예전 거를 넣으세요. 아예 똑같습니다. 보세요. 지금 내용 똑같고 여기 지금 기억 X는 베릴륨이다. 닌 Y2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Z의 수소화물은 분자 쌍쌍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여기 보기 1번부터 5번까지도 다 똑같죠. 그래서 이게 여기 문제를 넣는 거는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 보기까지 그리고 여기 밑에 선지까지 아예 똑같이 넣으시는 경우들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보기하고 선지까지 다 동일하게 넣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생물 선생님 그래도 좀 바꾸셨어요. 네. 하지만 같은 형식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생물도 그렇고 이거는 대땡고인데 또 같은 문제인데 숫자를 좀 바꾸셨어요. 전체 s 오비탈의 전자수분의 p 오비탈의 전자수를 이제 이용해서 한 건데 숫자만 조금 바꿔주셨고 이것도 그래프 동일한 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에서 지금 기출 문제들이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수능 6월 모평 방금 거는 이것도 이제 모평 주로 이제 모평이나 수능 기출 문제들 많이 쓰세요. 학평은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없을 때는 학평은 스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주로 모평이나 수능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신이 이거보다는 조금은 쉬워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이제 절대평가 성취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잘 보내려면은 너무 또 점수대가 낮으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쉬워질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쉬워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이나 이제 수행평가 이런 것들 준비하는 거는 사실 대형 학원에서는 도움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반은 뭐 적은 반들은 2~3명, 뭐 많은 반들은 7~8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러니까 판서 강의를 해서 진도를 나가고 진도는 2~3주면 다 끝나거든요. 그냥 저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옆에 앉아서 개별 지도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문제도 다 푸는 속도가 달라요. 그럼 개별적으로 다 지도를 하면서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 친구들은 급하니까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요. 어머님들보다 사실은 학생들하고 연락을 많이 하는데 시간대에 보시면 오후 11시 52분입니다. 늦은 시간에 이제 급할 때 저한테 연락을 이 친구는 지금 내일 수행평가 보는데 세포 분열 이해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설명하는 거를 아이패드로 녹화해서 보내준 거.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실험 보고서 쓰는 거. 이 친구인데 이제 주제를 좀 추천해달라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준 거고요. 얘도 이 친구도 지금 이제 이 문제 푸는 거를 까먹어서 이 부분 좀 다시 설명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보냈고 모든 수업은 다 촬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1 친구들은 사실은 뭐 통합과학 듣거나 이런 친구들은 많이 그러진 않는데 이제 생명이나 화학 이런 것들, 물리 이런 것들 듣는 친구들은 영상 요청 많이 하거든요. 지난 시간 거 좀 어려웠다 또는 깜빡 졸아서 중간에 살짝 못 들은 데가 있다. 그럼 영상 보내달라고 하면 제가 이제 영상을 다 보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수업 다 촬영하니까 어머님들도 궁금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촬영하고 그리고 이건 지금 다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모르겠는 문제를 다 캡처 찰칵찰칵해서 보낸 거예요 저한테. 그럼 이제 제가 이거를 풀이 영상을 손으로 해서 보내고 시험 기간엔 그래가지고 뭐 새벽 1시에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벌떡 일어나서 이제 풀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친구들이 뭐 시험 잘 봤다고 연락 온 것들. 이 50점은 100점 만점에 50점 아닙니다. 네. 수능. 이게 모의고사 50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화학하고 생명하고 관련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학년이 되는 상황인데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제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을 그러니까 그 학과를 좀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진로 선택 과목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화학을 일반 선택해서 듣고 했는데 만약에 안 맞아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그 점수가 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생명과학 쪽으로 만약에 전공을 바꿔가지고 이제 진로 선택을 다 듣고 그쪽 대학을 지원하게 되면 화학에서 점수가 안 좋았던 거를 입학사정관이 이제 점수에서 그걸 보지 않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거를 화학을 공부했던 거는 진로 탐색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양적인 그냥 전체 점수를 쫙 계산해가지고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진로 선택 과정에서 화학이 안 맞아가지고 생명으로 틀었는데 생명의 점수가 좋고 그쪽 생명하고 관련된 전공을 지원을 했으면 화학에서 조금 말아먹었어도 그것을 약간 참작을 해서 진로 탐색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학교에서 등급이 좀 안 나왔어도 그 친구들의 점수 분포를 보고서 아, 이 친구가 등급이 안 나온 이유가 못해서가 아니고 성취도는 좋은데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이구나라는 걸 다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정말 일관성 있게 어떤 과목을 들으면서 그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필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2학년 되니까 그 전에 어머님들이 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과목들이나 아니면 뭐 독서 활동이나 아니면 보고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시간 있을 때 방학이나 이럴 때 좀 준비를 해놓으시고 학원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뭐 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끝나고 따로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